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1주차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부의 어떤 연혁 같은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우리 학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동의대학교 경제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는 어떻게 이제 변천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왔다라고 하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아실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이제 1976년에 경동공업전문학교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전신인 전문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1977년 3월 1일에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79년 1월 10일에 이제 동의대학이라고 하는 일종 이제 하나의 그 단과대학으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6개 학과로 해가지고 이제 개설을 했고 1983년 9월에 이제 종합대학교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는 이제 단과대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의 단과대학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종합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인문대학, 법정대학, 지금 이 두 대학이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상경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도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 이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신설된 건 경제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전공이 이제 1979년 9월 22일에 경제학과로 해가지고 신설이 됐고요. 1980년서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1990 8년에는 이제 경제학과가 경제무역학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무역학부의 경제학 전공, 하나의 전공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다 이제 금융보험학 전공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보시면은 이제 경제무역, 금융보험학부에서 이제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무역학 전공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금융보험학 전공이 1999년에 신설이 되고 2000년서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2000년 8월에는 또 이제 경제학 전공은 경제무역학부로다가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학 전공하고 새로 재무학 전공을 만들어가지고 금융재무학부로 개편을 합니다. 재무학 전공은 이제 2001년서부터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요.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금융보험학 전공이니까 금융보험 재무학부로 학부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 이제 2005년이 되면 이제 이때는 다시 또 학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재무부동산학과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2004년에 이제 재무학 전공을 재무부동산학 전공으로 바꿨고요. 2005년서부터 재무부동산학 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했겠죠. 그리고 2006년에는 학과제로 해서 경제학과, 금융보험학과, 재무부동산학과, 그러니까 합쳐져 있질 않고 학부로 합쳐져 있질 않고 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년 동안 쭉 지속이 돼 오다가요. 2016년 5월에 이제 경제금융보험 재무부동산학부 해서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서부터는 이제 학부제로 해가지고 신입생을 120명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이제 내년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신입생들서부터는 이제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재무부동산학 전공 합쳐진 경제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이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학부로 모집을 해가지고 2학년 때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을 했죠. 네, 내년서부터는 그렇지 않고요. 아예 전공별로 모집을 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 전공을 보면 당연히 세 가지 전공, 경제학 전공, 금융보험학 전공, 그리고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씩 그냥 살펴보면은, 자, 경작 전공은 그 이론 경작 그리고 응용 경작 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론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경제 이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응용 경작은 이제 경제 이론을 응용해가지고 하는 학문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론 경작은 크게 이제 미시 그리고 거시 경작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시 거시 경작의 응용 경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경작과 응용 경작을 두루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경제 현상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그리고 현실 적용할 때 어떤 좀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공이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 및 산업 활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평가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 경제 환경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경제관과 비전을 겸비한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경제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미시 경제학 부분에서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가 시장에 표출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시장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제 전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거시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시경제 전체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경제학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제학 전공에는 이제 5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준규 교수님, 김동훈 교수님, 유상희 교수님, 김태환 교수님, 임동순 교수님입니다. 사진은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오래된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태환 교수님 보시면은 굉장히 젊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준규 교수님은 그 공공경제학 부분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는 뭐 공공경제, 재정, 화폐금융 뭐 이런 쪽입니다. 김동훈 교수님은 이제 좀 그 역사 쪽을 그러니까 경제사, 경영사, 기업사 뭐 이런 쪽을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주된 그 연구 분야가 한국의 재벌, 기업 지배구조, 다국적 기업, 해외 직접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희 교수님은 이제 환경경제학하고 계량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는 환경경제, 자원경제, 기후경제 이렇게 잘 좀 와닿지 않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들은 이제 그 응용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김태환 교수님이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을 맡고 계시고요. 거시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금융이라든지 화폐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임동순 교수님께서 미시경제학 분야를 이제 맡아서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연구 분야는 뭐 환경경제, 자원경제, 산업경제, 지역경제 이런 쪽을 이제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금융보험학이죠. 그래서 금융보험학, 그 금융하고 보험을 다루는 건데요. 금융하고 보험은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융은 그 경제 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그래서 줄여가지고 금융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금의 금자, 융통의 융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 얘기가 나오면 항상 자금의 융통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는데 경제 각 부문을 보면 또는 뭐 각 주체들을 보면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문 또는 주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그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소비와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을 추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 위험 관리를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하고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독립적이고 동질적인 경제 단위, 경제 주체가 결합해서 실제 손해의 불확실성을 평균적 손해의 확실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과 보험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전공이 금융보험학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제의 어떤 질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현재 경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창조적이며 행동하는 지식인, 전문 금융보험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금융보험학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금융보험학 전공에도 마찬가지로 5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영배 교수님, 정중혜 교수님, 박광수 교수님, 백은호 교수님, 강중철 교수님 5분이 계시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사진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또 아마 좀막 1, 2년 사이에 못 보고 이렇게 계시는 그 교수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위 명칭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건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영배 교수님 그리고 박광수 교수님, 백은호 교수님은 경작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작에서 금융과 보험, 특히 이제 금융 쪽을 갖다 이제 전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중현 교수님 경영학 전공을 하셨고 보험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강중철 교수님은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거나 그럴 때 이제 수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 수리 쪽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있습니다. 재무부동산학 전공은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을 합쳐놓은 것이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및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이제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교육 목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보 기술 그리고 금융산업의 노하우를 접목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취적이고 창의력 있는 재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이게 이제 재무이론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를 또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 환경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를 해갑니다. 정권마다 다르고요. 한 정권에 있어서도 시기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시장 환경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부동산 이론 그리고 부동산 실무 이런 것들 연구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전공에는 이제 4분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승두 교수님, 박태진 교수님, 강정규 교수님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승두 교수님도 굉장히 젊으셨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저도 저 때가 아마 10년 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최승두 교수님께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박태진 교수님하고 저는 경제학 전공을 했고 강정규 교수님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승두 교수님이 이제 기업 재무 쪽을 주로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기업 재무와 투자론을 세부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박태진 교수님은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투자 쪽을 하고 계시고요. 강정규 교수님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개발 이쪽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경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쪽도 조금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전공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전공하고 전공의 교육 목표 그리고 전공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 교수진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학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 수준에서는 교수님들 세부 전공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 강의하시는 과목을 보면은 어떤 쪽을 주로 전공을 하셨구나, 연구 분야가 어느 쪽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도어의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아직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첫 번째 강의안이라고 하는 도어로다 이름으로다가 도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체계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의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의 분야는 어느 쪽에 있을까? 당연히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또 세부적인 분야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이론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재무 이론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업 재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재무란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재무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기업이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 의사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 뭐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발전해온 그런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재무관리를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목표,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뭐 크게 두 가지 재무제표가 있고요. 이것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훑어보면은, 한꺼번에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기업과 관련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현금 흐름은, 즉 세후 현금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하는 건 주로 비율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또 비율 분석할 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듀퐁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재무이론 나중에 재무관리 과목 2학년에서 들어보시면은 뭐이 듀퐁 항등식 의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아마 저는 비율 분석 정도까지 나가고 말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그 현재 가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0,000원하고 일주일 뒤에 10,000원하고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10,000원이 일주일 뒤에 10,000원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미래 10,000원을, 일주일 뒤에 10,000원을 현재 가치로 전환을 시키려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할인 뭐 이런 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10,000원이 일주일 뒤에는 얼마가 될까? 이런 거 뭐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 지나면 이자가 붙겠죠. 물론 뭐 일주일짜리 이자율 산정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0,000원을 금융기관에 넣어놓는다든지 하면은 이자가 붙게 되고요. 그러면은 미래의 가치, 지금 현재 10,000원의 미래의 가치는 10,000원보다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 복리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와 복리 계산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학이 있는데요. 부동산학 분야에서는 제일 처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되니까 조금은 복잡한데요. 이 부분을 나가보도록 할 테고요. 하면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 또는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나가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전공이 경제론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입니다. 그중에 이제 부동산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부동산 경제학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 부동산 개발, 투자, 금융, 정책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학의 그 세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경제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 정책 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한 학기 강의를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안을, 이게 첫 번째 강의안인데요. 아직은 도어에 안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도어에 들어가셔서 강의실 누르고 그다음에 전무부동산학에 눌러서 들어가 보시고 1주차 도어 중에 3개는 영상 파일일 테고요. 유튜브 아마 주소가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 강의안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 기획서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안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출력하셔가지고 제가 강의안에 있는 내용 말고 조금 더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내용이 없지만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강의안에는 있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강의 노트, 첫 번째 강의안 파일을 아래 한글 파일을 좀 출력해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개관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당연히 재무이론이 될 테고 세 번째 파트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학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무부동산학, 즉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을 연결시켜주는 출발점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라는 표현, 영어는 이제 어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산이라는 게 이 재산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무엇인지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 뭐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라고 하고 부동산학에서는 뭐 부동산 활동 주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보험학에서는 또 뭐 금융보험 주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제 주체에 개인, 기업, 정부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대부에서 빌려서 경제활동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아내의 이름으로 주택을 하나 조그만 걸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저희 막 아이들 이제 막 등록금 같은 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대부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자자는 이제 재물 자자고요. 그 다음에 산자는 이제 나을 산자죠. 그래서 한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은 한자를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자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한자로다가 한자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용어의 의미가 좀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자를 병기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법률적인 의미로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 유가물이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서 또 하나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상경 계열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법학 또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자산의 의미하고는 약간은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는 유무형의 유가물인데 유무형의 재산인데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부채 담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산, 영어로 어셋이라고 하는 용어는 16세기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서 유언자가 유증을 하기에 충분한 재산, 그러니까 좀 돌아가시는 분이 뭐 자식들이라든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산이라고 하는 뜻의 법률적 의미로 처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자산은 이제 경작 그다음에 법률적인 경작에서의 의미, 법률적인 의미 뭐 생각해 봤는데요. 회계학에서는 또 자산을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특정한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의 목적에 공여된 자원,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공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기대되는 경제 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여하는 용역 잠재력의 총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문 분야마다 쓰는 표현들이 또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계어 같기도 하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 용역 잠재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풀어서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현금 흐름,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 이제 용역 잠재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용역 잠재력의 총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 뭐 뒤에 다시 설명할 텐데, 금융자산이라든지 또는 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성 자산,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줍니다. 또는 뭐 실물 자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성 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 실물 자산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이다라고 회계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학에서 또는 금융보험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자산, 실물자산 합쳐가지고 그냥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산은 실물자산, 금융자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은 비화폐성 자산, 금융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 이게 이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면 이놈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미래의 현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 또는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또는 장래의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고요.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리고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데가 연구실이거든요. 연구실은 자산일까요? 그러니까 뭐 좀 크게 보면 상경대학 건물은 자산일까요? 뭐 당연히 자산이겠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나요? 경제적 효익이 있죠.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뭐 계속 가르칠 테고요. 그다음에 가르치면은 이제 뭐 등록금 수입을 학교에서는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있고요. 특정의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느냐? 예,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죠. 동의대학교라고 하는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났냐? 맞죠. 그래서 과거에 건설회사에게 이 상경대학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를 드릴게요. 라고 해서 거래를 했을 테고, 그 거래의 결과로, 그리고 건설을 한다는 사실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상경대학 건물이기 때문에 상경대학 건물 그리고 연구실 모두 다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산은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학문을 하면은 조금씩 이제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맨날 뭔가를 구분을 해요. 유형화시키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형화시키고 구분하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를 쓰거든요. 나누고 쪼갠다라고 하는 게 분석입니다. 왜 분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커다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커다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요만한 건 조망해 볼 수가 있죠. 그냥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살펴본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쪼개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석을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이 구분 또는 뭐 유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경제학에서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뭐 예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의 화폐성 자산을 의미를 하고요. 실물 자산은
뭐 지금 우리가 이번 정말 이 강의 시간에 하게 될 부동산, 그리고 기계, 원료, 제품 등의 화폐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실물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금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다라고 했죠. 융통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어, 지금 학생분들은 아마 융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저 어렸을 때 같으면은 뭐 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얼마 좀 필요한데 집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뭐 옆집 좀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나 10,000원만 융통해줘 또는 뭐 나 100,000원만 융통해줘.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거죠. 거기선 정말 옆집에서 저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저는 빌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융통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융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이 부족한 주체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주체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빚을 준 거죠. 그러니까 빚을 준 거니까 나중에 그 빚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빚 채자를 써가지고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빚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빌리는 주체는 빚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의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빚채자 써가지고 채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와 빌리는 주체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금전과 유가증권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금 증서가 있죠. 사실 뭐 우리 예금 통장은 예금 증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금 통장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10만 원을 은행에다 빌려주면 그럼 은행에서는 네가 10만 원 은행에 빌려줬어. 또는 뭐 은행에 예치했어 해서 예금 증서 예금 통장에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바뀌어진다, 맞바꾼다, 교환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주식을 구입하면서 그 주식의 가격을 기업에게 내야 되죠. 그래서 기업에게 줘야 되겠죠.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전하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유가 증권이 서로 교환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 유가증권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네가 나한테 빌려갔으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융상의 권리,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그러면 보통 이제 유가증권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을 의미하는데 또는 뭐 예금 증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금융자산은 결국은 금융상의 권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빌려줬으니까 이거 갚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금융상의 권리를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또 금융시장은 이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거래가 되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거래가 되는 금융시장은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기가 짧으면 이제 화폐시장 또는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기가 좀 길면 그때는 자본시장 또는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단기 금융시장은 화폐시장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시장은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화폐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뭐 단기 국채 또는 뭐 단기 공채가 있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다음에 콜 자금, 그다음에 기업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융공학 전공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좀 경제학 전공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전공을 해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배우실 겁니다. 자본시장은 장기금융시장, 캐피털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기가 1년을 넘는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는 뭐 주식이라든지 국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실물자산인데요. 실물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뭐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유형의 형체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자산,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tangible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그뭐 유형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형 자산 보다는 약간 더 의미가 넓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은 금융자산 나머지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모두를 갖다가 실물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유형의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물자산하고 금융자산을 왜 구분을 할까?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피자를 좋아하는데요. 피자가 작년에는 보통 한 2만 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사 먹는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25%의 피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만 원에서 5천 원 상승한 거니까 4분의 1, 25% 맞죠? 그래서 이렇게 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이 거래되는 상품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가는 전반적인 가격 수준 그리고 그 전반적인 가격 수준 물가의 상승을 갖다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자산은 아까 화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은 그 화폐액으로 금액으로 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채권을 하나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년 뒤에 1억으로 바꿔주는 채권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액으로 고정이 되는데 1년 동안 그 화폐 정말 물가는 상승을 하고 거꾸로 화폐의 가치는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피자가 2만 원일 때는 제가 10만 원 가지고 피자 5판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1년 뒤에 피자가 2만 5천 원이 되면 그때는 10만 원 가지고 피자 4판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의 가치는 금액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피자 5판에서 피자 4판으로 저하된 거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화폐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치도 금융자산도 화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가치도 함께 하락을 합니다. 실물자산의 가치는 화폐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물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하락한 화폐 가치가 저하된 것만큼 오히려 상승한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보는지 살펴봤고요. 회계학에서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유동자산은 영어로 이제 current as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urrent asset 뭐 이게 이제 뭐좀그 흘러가는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뭐 현재의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는 자산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자산이라든지 뭐 당좌수표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좌수표 가지고 있다 은행에 가면은 그 당좌수표 그 금액만큼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인데요. 이거 그냥 팔면 되죠. 그럼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뀝니다. 현금을 내가 가질 수가 있죠. 매각 예정자산, 생물자산, 뭐 기타 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학에서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자,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생물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유동 자산, 예전엔 이 비유동 자산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픽스트 어셋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정 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이 무엇이냐, 자산을 어떻게 뭐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 유형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재무부동산학 설명한다면서 왜 자산을 설명하는, 자산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산 가운데는 대부분이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금융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하는 부동산 자산,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말 개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자산의 대부분이고요. 기업의 경우에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부동산학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그 중에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간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걸 학제간 학문 또는 뭐 학제간 연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복합학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에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 전공이 경제학도 이제 있고요, 경영학, 그다음에 법학이라고 하는 게 또 무시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계학, 도시계획학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런 그 학문 분야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유를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결합한 학문이 재무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